아마존의 심장 마나우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는 빈곤과 범죄, 총성과 마약 냄새가 가득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정의를 외치고 마약 조직과 정치인의 부패를 비난하며 순식간에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의 이면에는 피와 돈으로 얼룩진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실제 범죄 프로그램 카날 리브르와 광기 어린 진행자 왈라스 소우자의 이야기입니다. 마나우스는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 위치한 도시로 한때 고무 생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지만 20세기에 들어와 고립된 위치와 교통 불편 때문에 급속히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아마존주의 중심 도시이긴 하지만 브라질에서 가장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시내 중심구역, 담장으로 둘러싸인 부자구역에는 국회의원, 판사, 그리고 마약 카르텔의 돈 세탁을 돕는 상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곤보다 더 무서운 건 범죄와 마약입니다. 마나우스는 국제 마약 밀수 루트의 교차점이라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에서 온 마약이 이곳을 거쳐 내륙으로 퍼지고 유럽이나 아프리카까지 흘러갑니다. 이 범죄의 사슬에서 막대한 이익을 차지하려는 갱단이 도시 안에 넘쳐나면서 총격전, 살인으로 인해 길가에 방치된 시체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정부와 경찰 고위층의 무능과 부패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미제 사건으로 남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사람들은 낮에는 고된 노동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잠시나마 힘든 현실을 잊곤 했습니다. 이들에게 텔레비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에서 잠시 정신을 떼어놓게 해주는 마약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5년 새로운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은 카날 리브르, 해석하면 자유로운 채널이었습니다. 기존의 뉴스처럼 정부의 나팔수 노릇만 하며 현실을 미화하지 않았고 단순히 웃기려고 만든 오락 프로그램도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각종 흉악범죄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당시에는 방송 심의 기준이 허술해 범죄 현장 장면들이 거의 여과 없이 보여지게 됩니다. 게다가 단순히 범죄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왈라스 소우자는 카메라 앞에서 거침없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마약 조직을 욕하고 정치인의 부패를 비난했으며 때로는 촬영팀을 데리고 아직 봉쇄되지 않은 범죄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현장 옆에 서서 시청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에 올라타 갱단 총격전을 생중계하거나 경찰과 범죄자의 대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중간에 웃긴 장면이나 길거리 예능 같은 퍼포먼스를 섞어 넣어 마나우스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진행자 왈라스 소우자가 누구인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58년 마나우스에서 태어난 토박이었고 대학도 나온 지역 엘리트였습니다. 1979년 21살 때 경찰이 되어 범죄와 갱단을 때려잡았지만 1987년 연금 사기와 휘발유 절도 혐의로 경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행적은 알려지지 않다가 1995년 자유로운 채널 진행자로 재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정치인보다 더 말끔히 차려입고 경찰보다 더 분노에 차서 범죄를 비판했습니다. 갱단, 판사, 시장 할 거 없이 모두 욕하자 시청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무법천지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정의를 보여주는 모습 덕분에 그는 순식간에 스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 영웅이라는 칭호와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는 정치계 진출을 위한 자산이 되어 1998년 선거에 나선 그는 압도적인 득표로 아마존주의 주의원이 되었고 이후에도 방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계속해서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의 제작팀이 경찰보다 항상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0분도 안 돼 시체 앞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경우도 있었고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현장을 찍고 해설까지 마친 적도 많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단순히 정보력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고 경찰은 그가 내부 제보자가 있다고 추측했으며 정치인들은 뉴스 냄새를 맡는 감각이 뛰어나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이 법의학자보다 더 빨리 피해자의 사인을 파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한 방송에서 제작진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숲속에서 불에 타 연기가 나는 시체를 촬영했습니다. 기자는 카메라 앞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또 한 명의 갱단 싸움 희생자입니다. 그는 총에 맞은 뒤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수많은 시청자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체는 이미 까맣게 탄 숯덩이에 불과했고 눈으로 봐서는 아무 단서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기자가 어떻게 몇 미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눈에 보고 총상을 사인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시 기자는 자신은 왈라스가 써준 원고를 들고 카메라 앞에서 그대로 읽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왈라스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먼저 알았는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이 프로그램과 왈라스에게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를 깊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모아라는 남자가 살인과 범죄 조직 결성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증거가 충분했기에 그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대신 경찰에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도시 안에 숨어있는 거물급 범죄자를 고발할 테니 본인 형량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 밖에 낸 이름은 모두가 아는 바로 그 사람, 왈라스 소유자였습니다. 사실 모아는 원래 아마존주 군경 소속 경찰이었고 제복을 입고 거리를 순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법 절차와 범죄 심리 그리고 사건 수사의 빈틈까지 잘 알고 있었고 이 능력들은 왈라스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2000년대 초 그는 왈라스의 제안으로 경찰을 그만두고 자유로운 채널의 정보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에서 사건 제보를 받아 촬영팀이 누구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역할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게 됩니다. 왈라스가 원한 건 단지 범죄 보도가 아니라 직접 범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시청률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겉으로는 끊임없이 범죄 척결, 부패 척결을 외쳤던 그였지만 실제로는 명예와 돈, 권력에 완전히 물들어 부패한 도시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갱단과 손잡고 마약 범죄에 편의를 제공하며 막대한 돈을 챙겼고 사실상 권력과 재력을 가진 마약 보스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사람을 제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아는 바로 이런 더러운 일을 직접 처리하는 실행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모아는 사건 감시, 계획, 지원은 물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프로그램의 범죄 현장 영상도 제공했습니다. 그와 자주 함께 움직인 건 왈라스의 막내 아들 라파엘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악명 높은 범행은 2007년에 벌어졌습니다. 목표는 왈라스의 마약 사업과 얽힌 상대 조직의 일원 카술라였습니다. 그는 경찰의 일부 밀수 루트를 흘렸다는 이유로 왈라스에게 손해를 끼쳤고 왈라스는 모아에게 그를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아는 차를 몰고 라파엘을 태운 채 카술라를 미행했습니다. 그들이 최종 공격 장소로 정한 곳은 카술라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골목 입구였습니다. 모아가 차를 세운 지 얼마 안 돼 술에 잔뜩 취한 카술라가 비틀거리며 나타났고 라파엘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무 말 없이 총을 5발 쏴서 즉사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차를 몰고 달아났고 임무 완료라는 메시지를 왈라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15분도 채 되지 않아 자유로운 채널 촬영팀이 현장에 도착해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스튜디오에서 왈라스는 카메라 앞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또 한 명의 갱단 싸움 희생자입니다. 모아의 이 폭로는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물론 왈라스는 완강히 부인하며 모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교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아가 내놓은 사진 앞에서는 변명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왈라스의 집을 급습했고 아들 라파엘의 방에서 총기, 탄약, 각종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총은 카술라와 다른 피해자들을 죽인 바로 그 살인 도구였습니다. 결국 라파엘은 체포됐고 살인죄로 9년형을 받은 뒤 이어 마약 거래, 범죄 조직원,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가 추가돼 형량은 17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배우인 왈라스는 당시 국회의원 신분 덕분에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원에게는 거의 모든 형사 기소에서 면책 특권이 있었고 현장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이 아니라면 구속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쏟아지는 여론의 압박 앞에서 그의 의원 신분은 그를 오랫동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주의회는 왈라스가 의회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의 의원직을 공식적으로 박탈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수백 명의 경찰이 주요 도로마다 검문소를 설치해 한때 국민영웅이라 불리던 이 방송인을 도시 전체에서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8일 뒤 결국 왈라스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지만 언론 앞에서는 끝까지 자신은 정치적 희생양일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체포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심각한 간 질환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지게 됩니다. 온몸에 수많은 관을 꽂은 채 병상에서 반년 넘게 버티다 2010년 7월 심장마비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조사와 재판은 그대로 중단됐고 브라질 정계를 뒤흔들 만한 수많은 비밀도 함께 무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던 증인 모아는 거물급 인물을 넘겨준 대가로 대폭적인 감형을 기대했지만 결국 13년형이 12년형으로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환경이 열악하기로 악명 높은 콤파즈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의 특별한 신분을 고려해 교도소 측은 그를 안전구역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수감자들, 즉 경찰 출신, 부패 정치인, 그리고 경찰 수사에 협조한 증인들을 보호하는 구역이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 교도소 내 갱단 패밀리 오브 더 노스가 끔찍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교도관과 직원 12명을 인질로 잡아 군대가 섣불리 진압에 나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후 17시간 동안 교도소는 완전히 이들의 지배 아래 놓였고 상대 갱단과 자신들에게 거슬렸던 수감자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게 됩니다. 무려 56명이 살해당했고 일부는 목이 잘리거나 사지가 도망나 교도소 담장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이 폭동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안전구역에 있던 모아였습니다. 그는 왈라스의 범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약 밀수 루트와 갱단의 비밀까지 경찰에 넘겼습니다. 교도소를 장악한 갱단원들은 안전구역의 문을 열고 그를 끌어내 잔혹하게 죽이려 했습니다. 모아는 당연히 그들의 잔혹함을 잘 알고 있었고 2명의 동료 수감자와 함께 감방문을 필사적으로 막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격분한 갱단원들은 감방 문틈으로 불붙은 매트리스를 계속 밀어넣었고 결국 모아와 그의 동료들은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 끔찍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그의 큰아들 윌라스 소우자는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채널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흉내내며 범죄 뉴스를 보도하고 부패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1년에는 이 인터넷 방송이 TV로 복귀해 매일 30분씩 방송됐습니다. 이후 그는 아버지의 행보를 그대로 따라가려 했습니다. 안정된 시청률과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은 뒤 선거에 출마하여 정계 진출을 노렸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의 아버지의 과거를 잊지 않고 있었고 윌라스 소우자는 냉정한 반응을 받으며 선거마다 처참히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살인죄로 17년을 선고받은 막내 아들 라파엘이 사면으로 출소했고 형제는 정치권 재도전을 위해 손을 잡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